I got the cash in the bags. I want to say to my baby and your daddy, this whole family love you so much. And you guys have got to be strong. I just feel in my heart that you're okay. 대중을 향해 가슴 절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이 젊은 여성의 이름은 수잔 스미스입니다. 1994년 10월 25일 그녀의 아들 마이클과 알렉산더가 정체 모르는 남자에게 납치됩니다. 평온했던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닥치고 수잔과 가족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사건을 파헤칠수록 커지는 의혹, 모든 증거는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인물을 가리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1971년 9월 26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유니온 약 8,000명밖에 살지 않는 작고 조용한 도시에 오늘 사건의 주인공 수잔이 태어납니다. 수잔이 5살이 되던 해 그녀의 어머니는 가난한 생활에 지쳐 아버지와 이혼하고 부유한 사업가 베벌리 러셀과 재혼합니다. 1년 후 수잔의 생부는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수잔은 어머니, 의붓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된 그녀는 미국에서 우수 학생들의 단체인 아너 소사이어티 멤버로 활동합니다. 활발하고 열정적이며 얼굴까지 예쁜 그녀는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잔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유니온에 들어가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녀는 데이비드 스미스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1991년 3월 20살이 된 수잔은 데이비드와 결혼해 같은 해 첫째 아들 마이클을 낳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둘째 아들 알렉산더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두 아들 덕분에 그녀는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한 탓일까요? 그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4년 10월 잦은 다툼으로 서로에게 지친 수잔과 데이비드는 결국 별거를 결심합니다. 이때 첫째 아들 마이클은 겨우 3살, 둘째 아들 알렉산더는 1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수잔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이상형을 만납니다. 유니온에서 꽤 규모가 큰 칸소라는 회사에 다니는 남성으로 그 회사 임원의 아들 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곧 연인이 됩니다. 수잔은 금수저 톰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녀는 톰을 기필코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며 토지를 불태웁니다. 1994년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경 부자인 톰과 결혼하고 말 거라는 수잔의 생각과는 달리 톰은 그녀와의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착이 되어버린 수잔의 행동에 부담을 느낀 톰은 그녀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3살의 수잔은 회사에서도 잘리게 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수잔은 데이케어에서 마이클과 알렉산드를 데려오는 길에 바를 하고 있는 친구 집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공허한 마음을 달랩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수잔은 두 아들을 데리고 톰을 만나기 위해 그의 회사로 갑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오후 6시 수잔은 두 아들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낮에 만났던 친구에게 전화해 톰이 바에 왔는지 또 자기에 대해 묻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응, 방금 전 톰이 왔었어. 근데 네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 수잔은 크게 상심합니다. 1시간 30분 후 수잔은 기분 전환을 위해 빨간색 마츠다 차에 두 아들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갑니다. 그렇지만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월마트에 들러 몇 가지 물건을 산 뒤 수잔은 친구 집으로 향합니다. 이날따라 유독 도로가 한산했습니다. 수잔은 교차로에 차를 세우고 초록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흑인 남성이 차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는 총기를 들고 수잔을 위협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계속 차를 몰아. 겁에 질린 수잔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다고 생각해 부들부들 떨며
운전대를 잡습니다. 흑인 남성의 요구대로 9번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꽤 오래 달립니다. 뒤에 타고 있던 마이클과 알렉산더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수잔은 남성이 두려워 어떤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10분 뒤 그들은 존 디롱 호수 주변에 도착합니다. 흑인 남성은 거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세워! 그리고는 수잔을 차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수잔은 울부짖으며 아이들을 놓아달라고 사정하지만 그 남성은 그대로 차를 몰고 사라져버립니다. 수잔은 근처 집으로 달려가 경찰을 불러달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몇 분 후 하워드 웰스 경관이 도착합니다. 어떤 흑인 남자가 운전 중인 저를 공격하더니 애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수잔의 말을 들은 하워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즉시 본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아이들이 납치됐다는 소식을 들은 수잔의 전 남편 데이비드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진 수잔을 위로하죠. 잠시 후 지원병력이 도착하고 경찰은 지원자들과 함께 긴급 구조대를 편성해 수색 작업에 나섭니다. 구조팀은 수잔이 차량을 탈취당한 곳을 기점으로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은 말을 타고 들어가고 호수에는 잠수부를 투입해 수중 수색에 돌입합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잔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요. 제발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첫째 아들 마이클은 3살, 둘째 아들 알렉산더는 14개월로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자식을 잃은 엄마의 눈물은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미국인들은 함께 안타까워하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수잔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 힘들다며 그녀가 범인일 수도 있다고 의심의 눈길을 보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근거 있는 의심일까요? 아니면 악의적인 비난일까요? 사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처음부터 수잔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몽타주를 제작할 당시 처음에는 수잔은 용의자에 대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녀의 진술은 매번 달라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처음에는 용의자의 모습을 잘 기억하지 못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습을 조금씩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수잔의 경우는 그 반대였습니다. 이 사진은 수잔의 진술에 따라 완성한 몽타주입니다. 몽타주 전문가는 말합니다. 밖에 나가면 누구나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이에요. 전문가는 수잔의 말과 행동이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말합니다. 수잔의 수상한 행동은 이후 이어진 수사에서도 드러납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수잔이 만나기로 했다는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사건 당일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의 집을 방문하면서 미리 전화 한 통 하지 않다니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또 경찰은 월마트 직원들에게 수잔에 대해 묻지만 그날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잔과 그녀의 전 남편 데이비드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벌입니다. 데이비드는 순조롭게 모두 통과하지만 수잔은 확실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후 몇 차례 더 테스트해보지만 수잔은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잔은 친구 집에 가던 중 교차로에서 차를 세우고 초록 신호를 기다리다 흑인 남성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차로 주변에는 차들이 없어 목격자 또한 없었다고 했죠. 그러나 수잔의 해당 진술에는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교차로의 신호등은 반대편에서 차가 올 때만 빨간 신호로 바뀝니다. 즉, 수잔이 초록 신호를 받기 위해 차를 멈췄다면 분명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잔은 주변에 차가 한 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교차로에서 차를 멈추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은 수잔 스미스를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1994년 11월 3일 수잔의 두 아이가 사라진 지 9일이 흘렀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사람들의 관심, 공개적인 경찰 수사,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수잔은 결국 사건 진실을 스스로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진실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잔이 말한 그 흑인 남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잔이 만든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수잔은 자신의 차와 아이들 모두
존디롱 호수에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잠수부를 투입해 호수 속을 수색한 결과 육지에서 37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빨간색 마츠다 차량을 발견합니다. 확인해보니 수잔의 차가 맞았습니다. 훗날 잠수부는 그때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호수 속에서 차량을 발견한 후 가까이 가보니 창문 안으로 어슴풀에 조그만 두 손이 보였어요. 저를 향해 살려달라며 손을 흔드는 것 같았죠. 2페이지가 넘는 수잔의 진술서에 따르면 당시 수잔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상태에서 남자친구 톰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생활에 지친 수잔은 이 고통을 끝내고 싶었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10월 25일 사건 당일 수잔은 아이들을 차에 태워 존디롱 호수로 갑니다. 그리고 호수를 향해 천천히 차를 몰죠. 마이클과 알렉산더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호수 속으로 빠지려는 순간 덜컥 겁이 난 수잔은 본능적으로 차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그녀는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차는 이미 호수에 빠진 뒤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녀 혼자만 살아남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수잔의 진술에 코웃음을 칩니다. 그들은 수잔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수잔은 남자친구 톰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일부러 차를 호수로 빠뜨리고 아이들을 숨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수잔은 톰이 아이가 있는 자신을 부담스러워해 헤어졌다고 생각해 아이들만 없어지면 다시 남자친구와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자 대중은 크게 분노합니다. 일부 인권단체는 자기가 지은 죄를 흑인 남성들에게 전가하려 했다며 수잔을 비난했습니다. 수잔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톰을 증인으로 채택해 톰과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어린 아들들을 호수에 빠뜨렸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동시에 당시 상황을 재현한 영상을 제출하며 판사에게 법정에서 함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 뒷좌석에 카메라를 설치한 채 차량이 호수에 빠지는 순간을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수잔의 변호사는 배심원단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지만 판사는 이를 기각합니다. 영상이 멈추자 법정 안의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마치 두 어린아이들의 고통을 직접 느끼기라도 한 듯 말이죠. 차량이 호수에 완전히 빠지는 데에는 약 6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차가 호수에 빠지는 동안 수잔은 차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가 그때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들을 구하려 했다면 6분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수잔의 전 남편 데이비드는 비통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두 아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잔의 변호사 데이비드 브럭은 수잔에게 절대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유인 즉슨 그녀가 살아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수잔에게 사형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 드러난 사실로 인해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수잔의 친아버지는 그녀가 5살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가족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15살이 되던 해 수잔은 양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녀는 어머니 린다와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조차 말이죠. 그녀는 계속되는 양아버지의 악마와 같은 행동에 노출되었고 그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양아버지 베벌리 러셀 역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잔은 어려서부터 우울증에 시달렸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수잔을 의존성 성격장애라고 진단합니다. 수잔의 친구들은 법정에서 그녀의 불우한 성장 과정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때부터 배심원단의 기류가 바뀌고 수잔에 대한 동전 여론이 일기 시작합니다. 2시간 반 동안의 열띤 토론 끝에 법원은 수잔 스미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수잔은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여러 차례 규정을 위반하는 등 말썽을 부려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5회 이상 경고를 받아 면회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또 2000년에는 50세의 교도관과 관계를 가진 사실이 발각돼 해당 교도관은 3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이듬해에도 수잔은 교도소장과 관계를 갖다 들켜
해당 교도소장은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습니다. 수잔의 이런 기행은 어쩌면 2024년 가석방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멈추게 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에 의하면 수잔은 최소 30년을 복역한 뒤인 2024년 11월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잔은 완전히 태도를 바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두 아들이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수잔은 정말 자신이 지은 죄를 후회하며 반성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사회로 나오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s. 오늘은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조그만 특별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했고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이해하기 힘든 사건. 억울하게 한 생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호주 뉴캐슬,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 시드니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호주 공업의 중심지입니다. 조 칭페, 1971년 6월 11일, 그는 이탈리아인 아버지 니노와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호주로 이민 온 조의 부모는 호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조는 어릴 때부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4살 어린 동생 안토니를 돌보고 청소 등 집안일을 돕는 의젓한 아들이었습니다. 활달한 성격의 조는 학교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는데 털털한 성격과 잘생긴 외모로 특히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한 조는 뉴캐슬에 있는 한 회사의 토목기사로 취업합니다. 화목한 가정,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 안정된 직장,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을 알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995년, 조는 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3살의 아누 싱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누는 잘생기고 유머러스한 조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조 역시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누에게 첫눈에 반하죠. 아누 싱, 1972년 9월 3일, 아누는 인도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페디와 어머니 수린더 두 사람은 모두 의사입니다. 아누의 부모는 딸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아누가 1살이던 1973년에 호주로 이민 와 스트라스필드에 정착합니다. 아누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공부보다는 남자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고 과감한 옷차림을 즐겨 입었죠. 10대 여느 아이들이 그렇듯 이 무렵 아누는 보수적인 부모님과 자주 마찰을 빚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걱정과는 달리 의사인 부모님을 닮아서인지 아누의 성적은 꽤 우수했습니다. 1991년, 아누는 호주 국립대학교에 들어가 법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합니다. 캔버라에 있는 호주 국립대학교는 아누의 집이 있는 시드니에서 차를 타고 약 3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아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이 계신 집을 떠나 혼자 생활하게 됩니다.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너무 귀하게 자란 탓일까요? 아누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죠. 성적도 떨어지고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급기야 우울 증세까지 보였죠. 아누는 하루에 5-6번씩 집에 전화하고 주말이면 부모님이 계신 시드니로 갔습니다. 첫 학기가 지났지만 아누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누는 여전히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아누의 부모는 학교를 1년 동안 휴학하고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92년 1년 동안 집에서 쉰 아누는 복학을 합니다. 학교로 돌아온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공부에 집중하며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새로운 일상을 찾고 밝아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 사이먼 덕분이었습니다. 사이먼은 아누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입니다. 이 둘의 달콤한 사랑은 3년간 이어집니다.
1995년 안우와 사이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도 크게 다투죠. 방학이 되자 안우는 뉴캐슬에 있는 친척 집으로 놀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 대학을 졸업한 조 칭케를 만나죠. 조와의 만남은 안우에게 신선한 자극과 함께 쾌락을 선물합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것만 같았던 짧은 일탈을 남자친구 사이먼이 눈치챕니다. 여자친구 안우와 조의 관계를 알게 된 사이먼은 이별을 통보하고 바로 안우와 함께 지내던 집을 나옵니다. 깊은 관계였던 사이먼이 매몰차게 자신을 떠나자 안우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매일 눈물을 흘리며 불면증에 시달렸고 학교 성적은 다시 곤두박질 쳤으며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각종 약물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이먼과의 이별은 안우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1995년 12월, 안우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사이먼과의 이별 후 안우는 자신의 외모와 몸매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아버지 패디가 보기에 딸 안우는 심각하게 말라 있었지만 안우는 스스로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며 음식을 거부하고 심지어 지방 흡입을 하고 싶다고 말하죠. 하루는 아버지 패디가 콜라와 초콜릿만 먹고 있는 안우를 발견합니다. 딸이 섭식장애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는 걸 깨달은 아버지 패디는 안우에게 신경정신과 치료를 권하지만 딸 안우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1996년, 조는 짧고 강렬했던 안우와의 만남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안우에게 연락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죠. 두 사람은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조는 안우를 뉴캐슬로 초대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여자친구 안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조의 여자친구 안우를 만난 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안우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안우 자신이 있어야 했고 화제를 자신의 관심사로만 돌리는 모습을 보이죠. 전 남자친구 사이먼과의 이야기를 한다던가 조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 생뚱맞은 스킨십으로 그들의 대화를 방해하는 등 함께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가 있는 캔버라로 돌아간 안우는 저녁 6시 10분이 되면 조에게 전화를 합니다. 조의 가족은 보통 저녁 6시에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조의 가족에게 가족이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은 매우 소중했죠. 그런데 안우는 꼭 이 시간에 맞춰 전화를 합니다. 참다 못한 조의 어머니 마리아가 안우에게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전화를 피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안우는 보란듯이 계속 저녁 6시 10분에 전화를 합니다. 조의 관심이 자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걸 참을 안우가 아니었죠. 안우는 조와 사귀는 내내 조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 주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고 반대로 조가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온갖 달콤한 말로 조를 현혹시킵니다. 이때부터 조는 자주 술을 마셨고 피우지 않던 담배까지 피우기 시작합니다. 1996년 겨울, 안우가 조에게 캔버라로 와 자기와 함께 지내자고 말합니다. 조는 장거리 연애로 안우와 오해가 쌓여 갈등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는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캔버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조가 안우와 지내기 위해 캔버라로 떠날 거라고 하자 조의 가족은 펄쩍 뛰며 그의 결정을 반대합니다. 안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조의 가족은 조가 여자친구를 위해 직장까지 관두고 이사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에도 조는 캔버라로 떠납니다. 이제 조는 안우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1997년, 캔버라로 온 조는 안우와 함께 지냅니다. 그들은 한 쌍의 행복한 커플처럼 보였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안우의 증세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소하기도 하고 머리가 이상하다고 했다가 피부 속에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딸이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증에 시달리는 것을 발견한 안우의 부모는 안우를 신경정신과에 데려가지만 그녀의 증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우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여성이 조에게 고백을 합니다. 조는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며 거절하지만 그 여성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에게 구애를 펼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안우는 크게 화를 내며 조를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안우는 조를 만나면서 더 광적으로 자기 외모에 집착합니다.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하고 몸무게에 매달리죠. 과도한 외모 집착증과 함께 그녀의 증세는 날로 더 심해집니다.
1997년 5월, 안우는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남자친구인 조는 멀쩡하고 자기만 에이즈에 걸린 것은 불공평하다며 조도 에이즈에 걸려야 한다며 자기 피를 남자친구 조의 칫솔에 묻혀놓기도 합니다. 안우는 웃었다 울기를 반복하며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믿으며 그 상태는 더 절망스러워집니다. 보다 못한 안우의 아버지 패디가 딸 안우를 데리고 여러 신경정신과를 찾아다니지만 안우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는 의사들의 소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아프다고 주장하며 그 증세는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안우의 어머니 수린더까지 나서 캔버라 정신건강위기팀에 연락해 딸 안우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안우의 부모는 필사적으로 안우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런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우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안우의 학교 친구들 역시 안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안우는 자주 학교 수업에 빠졌고 학교에 올 때면 헝클어진 머리에 지저분한 옷을 입고 나타나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상은 아니어 보였죠. 안우는 2주 동안 방에 틀어박혀 밖에 나오지도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은 채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양한 약물에 의존한 채 지내죠. 이 무렵 그녀는 하루에 10번씩 샤워하는 강박을 보입니다. 조는 안우에게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안우는 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벗어난 상태였고 조는 점점 그녀를 멀리합니다. 안우 역시 조의 마음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안우는 친구 레이첼에게 말합니다. 이게 다 조 때문이야. 조가 그 다이어트 약만 주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다고. 조와 전 남자친구 사이먼, 그리고 내 주치의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어. 안우는 자기가 이렇게 된 게 모두 남자친구 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준 다이어트 약을 먹고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조는 안우에게 다이어트 약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우가 말하는 약은 정확히 말해 다이어트 약이 아닌 구토를 유발하는, 즉 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토 유발제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 조에 대한 원망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서서히 안우의 무서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1997년 6월, 안우는 친구 마다비에게 조와 함께 목숨을 끊을 거라고 말합니다. 안우의 말을 들은 친구 마다비는 안우를 돕겠다며 선뜻 발벗고 나섭니다. 정말 범상치 않은 조합이네요. 안우와 마다비는 먼저 국립도서관으로 가 약물, 자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1997년 여름, 안우는 같은 로스쿨 학생 T를 찾아가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으로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입어 자하고 싶다며 총을 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T에게 다시 연락해 약을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고 구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1997년 9월, 안우와 마다비는 로스쿨 학생 T에게 꽤 많은 약의 약을 사고 어떻게 주사하는지 그 방법을 배웁니다. 로스쿨 학생 T가 왜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지 안우에게 묻자 그녀는 말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갈 거거든. 1997년 10월, 안우는 캐먹이라는 여성에게서 수면제를 구입합니다. 이 약은 수면제 중에서도 효과가 너무 강해 그 해악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불법인 약물입니다. 안우는 단순히 약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약의 강도와 먹는 법, 약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가지를 물으며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997년 10월 20일, 안우는 조와 함께 지내는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엽니다. 안우가 말했던 대로라면 이 파티가 끝나면 안우와 조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안우는 이 방법만이 안우 자신이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는요, 안우의 주장대로 안우가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도 어쩌면 안우를 위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는 왜 이 계획에 함께해야 하는 거죠? 조도 여자친구 안우의 계획을 알고 동조하는 걸까요? 무섭지만 조는 안우의 이 엄청난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우가 어떤 일을 꾸미는지
그리고 이 일에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 그 어떤 것도 모르고 있죠. 더 소름 끼치는 건 안우의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안우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도 조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안우처럼 모두 로스쿨 학생입니다. 그들이 안우의 파티에 참석한 건 몇 달 동안 준비한 안우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파티에 참석한 이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고 떠들며 파티를 즐깁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안우는 조가 마시는 커피에 수면제를 탑니다. 커피를 마신 조는 금방 잠이 듭니다. 조가 잠든 사이 몰래 약을 주사해야 하는데 준비한 약이 제대로 녹지 않아 치사량을 주입하지 못합니다. 안우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남자친구 조는 무사히 잠에서 깨고 살아나죠.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안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파티를 엽니다. 4일 후 10월 24일 금요일 안우는 두 번째 파티를 엽니다. 두 번째 파티 역시 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게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티에서는 안우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조 말고도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슬라비카. 그녀는 4일 전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슬라비카의 눈에 비친 안우와 조는 너무 아름다운 커플이었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파티가 끝나갈 무렵 안우는 커피에 수면제를 타 술이 취한 조에게 먹입니다. 커피를 마신 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잠든 조에게 안우는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많은 약의 약을 투여합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새벽 5시 슬라비카는 마다비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합니다. 자정쯤 파티를 떠나 먼저 마다비의 집으로 돌아온 슬라비카는 새벽 마다비가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에 깹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이 엄청난 계획과 파티의 진짜 목적에 대해 듣게 되죠. 마다비는 왜 사실을 알려준 걸까요? 안우와 마다비의 정신 나간 계획을 알게 된 슬라비카는 분노합니다. 오전 9시 16분 슬라비카는 안우에게 연락해 경찰에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슬라비카와 안우의 통화가 끝나고 안우는 마다비와 함께 학생회장 만시니의 집으로 찾아가 슬라비카를 말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만시니는 슬라비카에게 말합니다. 진짜 걔네 말을 믿는 거야? 조는 살아있어. 지금 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우는 조에게 그냥 수면제 몇 알 먹였을 뿐이야. 안우는 조가 자기가 죽는 걸 방해할까봐 자기 하려고 먹인 거라더군. 안우는 죽고 싶다고 말해놓고 봐, 죽지 않았잖아. 안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슬라비카는 학생회장 만시니의 냉담한 반응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조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만시니의 말을 믿기로 합니다. 밤 10시 19분. 조는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상태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죠. 안우, 나 좀 병원에 데려다줘. 조가 여러 번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안우는 조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10월 26일 일요일 아침, 조의 몸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칠 안우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사살. 안우는 캐먹에게 다시 약을 사 조에게 주사합니다. 11시 55분. 안우는 캐먹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조가 과다복용으로 죽어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발 도와줘. 안우의 전화를 받은 캐먹은 파티에 초대되지 않은 사람이었죠. 사건의 전말을 알 리 없는 그녀는 빨리 911에 전화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우는 우물쭈물 횡설수설하며 그럴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캐먹이 화를 내며 왜 그러냐고 닥달하자 그제야 안우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안우의 말이 끝나자 캐먹은 말합니다.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몇 분 뒤면 조는 정말 죽고 말 거야. 네가 지금이라도 여기서 그친다면 그 사람은 너를 미워하고 욕하는 선에서 끝내겠지만 이대로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넌 교도소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캐먹의 말을 들은 안우는 마지못해 911에 전화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올리비아라 속이고 틀린 주소를 알려주죠. 그러나 이를 눈치챈 911 교환원이 그녀를 추궁하자
안우는 할 수 없이 정확한 주소를 알려줍니다. 12시 18분. 안우가 틀린 주소를 알려준 탓에 한참 길을 헤매던 구급대원들이 마침내 안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조를 살리기 위해 서둘러 응급조치를 하지만 조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들의 말에 따르면 주소를 찾느라 우왕좌왕 시간만 끌지 않았어도 조는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조가 숨을 거두자 안우는 조를 끌어안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지만 정작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의 부모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리자 조의 어머니 마리아는 소리칩니다. 안우가 그랬어! 조의 부모는 곧장 캔버라로 달려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조의 몸에서 다량의 약 성분과 수면제가 검출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자신이 조에게 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한 안우를 경찰서로 소환해 신문합니다. 안우는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는 척하며 손가락 사이로 경찰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안우는 경찰의 질문에 횡설수설 진술을 번복합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조와 함께 죽으려고 했다면서 왜 혼자 살아남은 거죠? 지금까지 안우는 이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우는 조가 준 다이어트 약 때문에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로 이 같은 일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의 가족은 조가 약물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합니다. 경찰이 조가 안우에게 줬다는 다이어트 약을 가져와 분석하는데 이 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 약이 아닌 구토 유발제였습니다. 안우는 또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 마다비가 자신의 범행을 도왔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서로 소환된 마다비는 말합니다. 제가 안우의 계획을 도운 건 맞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누가 진짜 이런 미친 짓을 할 거라고 믿겠어요. 정말 실행에 옮길 줄은 몰랐어요. 1997년 10월 28일 안우가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우는 자신이 죽으려는 계획을 남자친구인 조가 막을까봐 약을 투여했다고 진술합니다. 11월 5일 살인 공모죄로 기소됐던 마다비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12월 안우 역시 인격 장애가 있다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보석을 신청합니다. 1998년 11월 안우와 마다비는 함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켄트리스핀 판사는 안우와 마다비 중 누가 유죄인지 불분명하다며 재판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두 사람이 따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죠. 1999년 2심 재판에서 안우는 배심원 재판을 포기하고 판사에 의해 재판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우의 변호사는 안우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은 맞지만 그녀가 오랜 기간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안우를 감정한 법의학 정신과 전문의 폴 멀린스 교수는 법정에 나와 진술합니다. 안우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었어요. 또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안우는 심각한 섭식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자신이 다이어트 약에 중독된 것은 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약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말 끔찍한 점은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이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무신경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안우를 다그치고 자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그렉 형사는 말합니다. 안우가 사람들에게 총을 구할 방법에 관해 묻고 다녔고 총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방법을 바꿔 약을 구했다는 건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녀는 법을 기만하고 있어요. 안우는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진짜 피해자는 조의 가족들이죠. 법정에는 안우의 친구 레이첼이 나와 증언합니다. 안우는 자기는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법에 대해 잘 안다고 했어요. 법이 어떤 허점을 가졌는지도 잘 안다고 했죠. 그리고 정신의학에 대해서도 공부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검찰은 안우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그녀에게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1999년 4월 23일 재판부는 안우의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안우에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또 공범 마다비는 2심에서 살인, 과실치사, 살인미수, 약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되지만 모든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26살의 젊은 남성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조의 가족 역시 정의는 사라졌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게다가 더 말이 안 되는 사실은 안우는 1997년부터 재판기간을 포함해 고작 4년을 교도소에서 지낸 뒤 2001년 10월 가석방됩니다. 안우는 출소 후 조의 가족을 만나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 했지만 조의 가족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출소 후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사회로 돌아와 범죄학을 연구하며 자기만의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범죄를 저지르는 여성들, 호주에서 여성들이 범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경로를 전자책으로 자체 출간하기도 하죠. 마다비는 미국으로 이민 간 후 결혼해 아이까지 낳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4년 호주 시나리오 작가 헬렌 가너에 의해 실화소설 조 칭케의 위안으로 출간됐고 이후 그녀가 그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영화로 제작됩니다. 안우, 마다비를 비롯해 그날 파티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모두 잘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s. 환경미화원이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통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안에서 검정 봉지를 하나 발견하는데 봉지 안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나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은 여러 곳의 주차장에 흩어져 있는 나머지 신체를 찾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된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일본 후쿠오카. 규슈의 최대 도시로 인구 약 16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코츠 라멘의 본고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1994년 3월 3일 목요일 일본 후쿠오카 한 환경미화원이 구마모토현 도로변에 있는 타마나 주차장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쓰레기통 안에서 수상한 검정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환경미화원은 비닐봉지를 열어 안을 확인해 봅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팔로 보이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환경미화원은 오늘이 히나마츠리의 날이라 버려진 인형의 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3월 3일은 히나마츠리의 날입니다. 히나 인형을 장식하고 여자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죠. 환경미화원은 비닐봉지 안에서 팔을 꺼냅니다. 그 순간 그는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그것은 인형의 팔이 아닌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구마모토현 도로변에 위치한 주차장, 즉 사건 현장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근처에는 숲과 들, 그리고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발견한 것은 왼팔이었습니다. 경찰은 주차장 부근을 수색하지만 다른 신체 부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1시간 전, 야마카와 주차장에서 수상한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야마카와 주차장에서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한 여성 역시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녀는 처음 역한 냄새가 나 썩은 돼지고기 같은 게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닐봉지를 열자 그 안에서 사람의 오른팔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야마카와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오른팔은 타마나 주차장에서 찾은 왼팔과 동일인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하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다음 날 1994년 3월 4일 경찰은 야마카와 주차장에서 가져온 쓰레기통 안에서 광고지에 쌓여진 왼 손목을 발견합니다. 오후 1시 JR 구마모토역에서 승객 여러 명의 민원이 접수됩니다. 그들은 역 물품 보관함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물품 보관함은 동전만 나오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무원은 물품 보관함으로 갑니다.
구역질이 나올 듯한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영무원은 사물함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검정 비닐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열자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신체 일부가 보입니다. 영무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JR 구마모토역을 봉쇄하고 비닐봉지 안에 든 물건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가슴과 허리였습니다. 구마모토역은 인구 이동이 많아 물품 보관함에 누가 검정 비닐봉지를 넣어둔 건지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3일 후 3월 7일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모두 한 사람,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부위는 양팔과 왼 손목, 가슴, 허리입니다. 잘린 단면으로 보아 범인은 여러 도구를 사용해 절단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수법으로 유추해 볼 때 범인이 2명 이상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피해 여성을 여러 군데에 분리해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신체 부위는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과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신의 부패 정도로 보아 피해 여성이 사망한 지 5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뒤 차를 타고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을 오가며 피해 여성의 신체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피해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에서 최근 신고된 실종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후쿠오카시에 사는 여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후쿠오카시에 있는 한 아파트 내 사무실에서 일을 본 후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DNA 대조 결과 며칠 전 사라진 여성이 맞았습니다. 피해 여성의 이름은 이와사키 마유미, 당시 나이 30살. 미혼으로 직업은 미용사입니다. 그녀는 후쿠오카시 주오구 텐진초에 있는 비비토라는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마유미의 실종 당일 동선을 조사합니다. 1994년 2월 27일 마유미는 아침 일찍 집에서 나갑니다. 오전 9시경 마유미는 미용실에 도착합니다. 오전 10시 15분 마유미는 미용실 매니저의 전화를 받습니다. 매니저는 마유미에게 하타카에 있는 사무실로 오라고 합니다. 사무실은 미용실에서 약 2km 떨어진 한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사무실에서 일을 마친 마유미는 다시 미용실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마유미에게 사무실로 오라고 시킨 사람은 미용실 매니저 에다 후미코입니다. 후미코의 말에 따르면 마유미는 다른 미용실로 이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후미코는 마유미에게 계속 남아 함께 일해주기를 권유했지만 단호한 그녀의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마유미가 빠르게 미용실을 나가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인사도 건네지 못했던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던 후미코는 이후 마유미의 집으로 축하 편지를 보냅니다. 2일 후 후미코는 익명의 소포를 받습니다. 발신인의 이름도 주소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소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너다. 후미코는 누가 장난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소포 안에 들어있는 다른 물건들을 확인합니다. 그 안에는 마유미의 시계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후미코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마유미를 죽인 범인이 나에게 보낸 건 아닐까? 후미코는 범인이 자신을 사건에 끌어들이기 위해 벌이는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마유미는 예쁘장한 외모에 미용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전국 헤어 기능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죠. 성격까지 싹싹하고 친절해 고객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일부 남성 고객은 마유미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마유미가 살해당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 그녀의 주변 남성들을 조사합니다. 잔인한 범행 형태로 보아 범인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관련 제보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마유미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두 언론 매체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기대와는 달리 도움이 될 만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마유미가 사라지기 전 그녀가 나타났던 장소는 총 3곳입니다. 마유미의 집, 비비토 미용실,
아파트 안에 있는 사무실. 경찰은 세 곳 모두에 루미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미용실 매니저 후미코가 불러낸 사무실 곳곳에서 혈액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곳이 사건 현장임을 직감합니다. 마유미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후미코입니다. 마유미와 후미코,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경찰은 비비토 미용실 매니저 후미코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에다 후미코, 당시 나이 38세. 후미코는 집안의 장녀로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입니다. 후미코는 21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후쿠오카시의 한 고급 백화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1년 만에 백화점을 그만둡니다. 1997년, 22살이 된 후미코는 그녀보다 7살 많은 남성과 결혼합니다. 남성은 유조차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2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1989년 1월, 33살이 된 후미코는 비비토 미용실에 취업합니다. 그녀는 회계 업무를 담당합니다. 2년 후, 1991년, 후미코는 능력을 인정받아 미용실 매니저로 승진합니다. 같은 해에 그녀는 자기보다 2살 어린 한 남성을 알게 되는데 그 남성의 직업은 세무사였습니다. 앞으로 이 남성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후미코는 미용실 세금 문제로 세무사인 A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만남의 횟수가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1년 전, 1993년 9월, 후미코와 몇몇 직원들이 하와이로 포상 휴가를 가게 됩니다. 이 여행에 A도 함께 가죠. 이때 후미코와 A는 사람들 몰래 본격적으로 사귀기로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각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날 수 있게 아파트를 하나 빌립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눕니다. 후미코는 A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녀는 A를 만나는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후미코는 화가 나 미칠 지경입니다. A가 자신의 부하 직원인 마유미에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후미코는 틈만 나면 같은 미용실 식구들에게 마유미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A에게 마유미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A는 후미코의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후미코가 자기 연인을 빼앗아간 마유미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녀를 살해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사건 당일 사무실에는 후미코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범행 동기와 충분한 범행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후미코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만 찾으면 됩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전후로 후미코의 이동 경로를 조사합니다. 후미코는 후쿠오카시에서 3월 2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렌터카를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규슈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당일 그녀가 차 타고 달렸던 구간에 고속도로 통행권 4만 장을 수거해 후미코의 지문이 찍힌 통행권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후미코의 이동 경로를 따라 조사한 결과 그녀의 이동 경로 부근에 있는 4개의 쓰레기통에서 마유미의 다른 신체 부위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머리는 없었습니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대부분 광고지로 쌓여 있었는데 해당 광고지의 발행 부수는 1200%, 후쿠오카현 다자이우시 주변에서만 배포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후미코의 집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1994년 3월 14일, 구마모토현 아소마치의 별장 부근에서 마유미의 왼다리가 발견됩니다. 사건 발생 13일 후, 1994년 3월 15일,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용의자 에다 후미코를 정식 체포합니다. 후미코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합니다. 언론을 통해 후미코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여자 혼자 저렇게 사체를 처리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분명히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번화가로 주변 이웃 몰래 여성 혼자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1994년 4월 4일, 마침내 후미코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혼자 힘으로 마유미를 옮기기 위해 신체를 여러 부위로 잘라 작업했다고 자백합니다. 경찰이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냐고 묻자 후미코가 대답합니다. 전 너무 무서웠어요. 무조건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건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경찰 조사에 의해 밝혀진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후미코는 젊고 예쁜 마유미에게 질투가 났습니다. 그녀는 A와 마유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후미코의 이런 의심에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후미코는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그들을 뒷조사하지만 결과는 그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A와 마유미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후미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두 사람이 자기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미코는 변장을 하고 마유미의 뒤를 미행합니다. 하지만 마유미가 A를 만난다는 증거는 역시 찾지 못했죠. 그런데 후미코의 밑도 끝도 없는 의심과 마유미를 향한 질투심은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세무사 A도 후미코를 감당하기 버거워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994년 1월, 후미코는 A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후미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 마유미와 사귀고 있지? 후미코의 의심병이 또 도진 듯 합니다. A는 계속 이러다간 후미코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아내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A는 이쯤에서 후미코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마유미는 후미코에게 사표를 제출합니다. 마유미의 얼굴을 본 후미코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너 때문에 A와 사이가 멀어졌어. 후미코는 여러 이유를 대며 마유미의 사표를 반려합니다. 마유미 역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최근 들어 도가 넘은 후미코의 이간질에 미용실 내에 자기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돈다는 것을 마유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유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미용실로 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후미코의 괴롭힘에 지친 마유미가 일을 그만두기 위해 만들어낸 핑계였죠. 그런데 이젠 그녀가 일을 그만두는 것까지 회방을 놓으니 마유미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4시간 넘게 말다툼을 합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두 사람은 언쟁을 멈추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마유미와 후미코 두 사람이 다툰 사실이 벌써 미용실 사람들 사이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무사 A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A는 후미코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후미코는 마유미 때문에 A가 떠났다며 그녀를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2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 15분, 후미코는 마유미에게 전화해 퇴사 문제로 의논할 일이 있다며 사무실로 그녀를 부릅니다. 오전 11시 30분, 마유미가 사무실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또 말다툼하기 시작합니다. 다툼은 점점 더 커졌고 분을 참지 못한 후미코는 결국 칼을 꺼내 마유미를 죽입니다. 그리고 약 3시간에 걸쳐 톱과 칼을 이용해 마유미를 자릅니다. 오후 3시, 후미코는 마유미의 신체가 든 캐리어를 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 집에는 그녀 혼자만 있었습니다. 오후 5시경, 후미코는 사무실로 돌아가 깨끗이 청소합니다. 현장에 남겨진 흔적을 모두 지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3월 2일, 후미코는 렌터카를 빌려 규슈의 여러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에 마유미를 유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유미의 머리는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후미코는 종이에 다음은 내 차례야 라고 적고 마치 자기가 협박 편지를 받은 양 꾸밉니다. 그리고 마유미의 집으로 이직을 축하한다는 축하 편지를 보내죠. 여기까지가 경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후미코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여자 혼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범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언론 역시 후미코가 주범이지만 남성의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후미코의 남성 지인 집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등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일부는 후미코의 공범이 한 병원의 상속자라며 후미코가 체포되자 가문에 먹칠할까봐 두려워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근거 없는 소문일 뿐 공범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 후 1994년 7월,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후미코는 고의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사건 당일 마유미와 전 사무실에서 크게 말다툼했어요.
그러다 마유미가 먼저 제목을 졸랐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전 살기 위해 칼을 휘둘렀을 뿐이에요. 이 칼은 집에서 쓰려고 샀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사무실에 둔 칼이었어요. 전 실수로 마유미를 찔렀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숨겨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녀를 잘라 여러 곳에 버린 거예요. 이에 검찰은 그녀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당일 사무실에는 마유미와 후미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유미가 없는 지금 진실을 알고 있는 이는 후미코뿐이었죠. 체포된 후 그녀가 보인 태도를 보면 그녀의 진술이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게다가 후미코의 말대로 정당방위였다면 스스로 협박 편지를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1년 후 1995년 8월 25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에다 후미코에게 유죄를 판결, 징역 16년형을 선고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후미코는 바로 후쿠오카 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1997년 2월 3일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후미코는 다시 대법원에 항소합니다. 1999년 9월 3일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6년형을 최종 확정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됩니다. 후미코는 교도소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015년 후미코는 만기 출소해 현재는 이름을 바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s. 2011년 캘리포니아 헤이워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중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젤 에스테반 1984년 2월 4일 출생, 당시 나이 27세. 그녀는 임신 3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젤은 현재 친구 미셸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에 있습니다. 지젤은 미셸과 같은 고등학교, 마운트 카멜 고등학교를 나와 고등학교 때부터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헐몸도 아닌 그녀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걸까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2002년 지젤은 스캇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지젤과 스캇은 한눈에 반해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지젤은 스캇이 이전에 자기 친구인 미셸과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젤이 남자친구 스캇과 친구 미셸의 사이를 의심하면서 지젤과 미셸 사이에 오랜 우정은 금이 가고 두 사람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지젤과 스캇의 관계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잦은 의견 충돌로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2005년 스캇과 지젤 사이에 딸이 한 명 태어납니다. 딸과 함께 이제는 행복해지려나 싶었는데 그것도 잠시뿐. 지젤은 스캇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고 집착합니다. 지젤의 지나친 소유욕과 지배욕은 스캇을 지치게 만듭니다. 지젤은 스캇과 자신의 친구이자 스캇의 옛 여자친구인 미셸이 자신을 만나기 전 잠시 만났다는 이유로 그들이 자기 몰래 밀회를 즐기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스캇이 미셸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죠. 갈등이 깊어진 두 사람은 결국 따로 살기로 합니다. 지젤은 딸을 데리고 샌디에이고로 가고 지젤과 스캇 사이에 양육권 분쟁이 일어납니다. 2010년 8월 금융분석가인 스캇은 경제력을 무기로 딸의 양육권을 얻게 되고 그는 북캘리포니아로 딸을 데려옵니다. 지젤 역시 딸과 함께 있기 위해 스캇과 딸이 지내는 곳 부근으로 이사 옵니다. 스캇과 지젤 사이에 딸이 있다 보니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고 딸을 위해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2011년 2월 지젤은 둘째 아이를 임신하지만 여전히 스캇과 미셸 사이를 질투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지젤은 스캇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살해 협박까지 하며 친구 미셸에게도 연락해 온갖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해댑니다. 이때 지젤은 스캇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 뒤에서 그딴 짓 하고 다니면 둘 다 땅에 묻어버릴 거야! 스캇은 지젤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해 지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이런 스캇의 행동은 지젤을 더 자극했고 이날 이후 지젤은 미셸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훗날 벌어질 끔찍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2011년 5월 26일 지젤은 미셸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미셸 집 주소 좀 알려줄래? 이제껏 연락 한 번 없다가
뜬금없이 미셸의 집 주소를 묻더니 지젤의 행동이 뭔가 찜찜했던 친구는 모른다고 답합니다. 미셸의 집 주소를 알아내는데 실패한 지젤은 미셸의 학교 사무엘 메리트 대학 간호학과 사무실로 전화해 미셸의 스케줄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당연히 사무실 직원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셸 리, 1984년 10월 12일 출생, 당시 나이 26세. 미셸의 어머니는 199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미셸과 동생 마이클은 샌디에이고 친척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간호사가 꿈이었던 미셸은 열심히 공부해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뒤 간호대학인 사무엘 메리트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4학년이 된 그녀는 카이저 병원으로 실습을 나갑니다. 2011년 5월 27일, 미셸은 오후 늦게까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45분 무렵, 미셸이 쉬는 동안에 동료에게 잠깐 차에 좀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차가 있는 병원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2시간 후, 저녁 9시, 미셸의 실습 담당 교사는 미셸이 실습 시간이 남았음에도 저녁 내내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사는 경비원과 함께 미셸을 찾으러 미셸의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갑니다. 교사와 경비원이 주차장에 들어서자 마침 미셸의 흰색 혼다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교사가 손을 흔들며 미셸의 차 쪽으로 걸어가자 갑자기 미셸의 차가 주차장을 다시 빠져나갑니다. 교사는 운전석에 미셸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5월 28일. 다음날 아침이 되도록 미셸이 나타나지도 연락도 되지 않자 미셸의 가족과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미셸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나타냈던 카이저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 미셸의 가방이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어디 멀리 나갈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병원 주차장으로 가서 미셸의 차가 있던 곳을 확인합니다. 미셸의 차는 없었지만 차가 주차되어 있는 바닥에 혈흔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을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하고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미셸의 차가 있던 곳을 비추는 CCTV는 고장이 나 미셸이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뒤따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셸이 CCTV에서 사라지고 10분 후 미셸의 차가 떠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경 그녀의 혼다 차량이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오지만 실습 강사와 경비원을 보고 다시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왜 미셸은 실습 교사와 경비원을 보고 다시 주차장을 빠져나간 걸까요? 미셸의 차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미셸이 맞는 걸까요? 미셸의 가족과 친구들은 실종 전단을 만들어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셸의 동생 마이클에게 미셸로부터 문자 한 통이 옵니다. 난 괜찮아. 혼자 있고 싶으니 그냥 내버려둬. 아침 9시 무렵 미셸이 실습 중이던 카이저 병원에서 800m 떨어진 곳에서 미셸의 흰색 혼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미셸의 차 운전석에서 머리카락 한 올구와 뒷좌석에서 미셸의 학교 아이디 카드를 발견합니다. KT 밀러라는 보조교사의 아이디 카드였는데 미셸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이디 카드를 추적합니다. KT는 미셸이 사라지기 며칠 전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 놓아둔 아이디 카드를 잃어버렸다며 분실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주차장 바닥에서 발견된 혈은 실습 담당 교사와 경비원을 보고 도망치듯 빠져나간 미셸의 차. 동생에게 온 이상한 문자. 게다가 낯선 이의 학교 아이디 카드까지. 경찰은 미셸이 누군가에게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경찰은 학교에 설치된 CCTV를 모두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수상한 사람을 한 명 발견합니다. 미셸이 사라지기 하루 전 5월 26일 의문의 여성이 KT의 아이디 카드를 이용해 사무실에 드나든 기록이 발견됩니다. 영상 속의 여성은 검은색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돌아다니다 강의실로 들어가 무언가 찾습니다. 저녁 7시 5분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납니다. 검은색 머리에 흰색 가운을 입고 있는 여성은 강의실 이곳저곳을 뒤지더니 서류를 하나 들고 달아납니다. 그 서류는 바로 실습생들의 명단과 스케줄이 기록된 서류였습니다. 두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모두 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들보다 먼저 찍힌 영상을 찾아봅니다. 같은 날 26일 오전 직원이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틈에
한 여성이 직원을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해당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당시 교수님과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과 약속이 있다고 말한 여성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사무실 직원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 KT의 출입증을 훔쳐 달아납니다. 그때 의문의 여성이 CCTV를 바라보는데 정확히 그녀의 얼굴이 찍힙니다. 그녀는 바로 미셸의 오랜 친구 지젤이었습니다. 미셸이 사라지던 날, 미셸이 잠시 차에 다녀온다며 주차장으로 간 지 30분 후 병원 응급실로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저는 미셸이라는 실습생인데요. 담당 선생님께 좀 전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 미셸의 아버지는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전화 역시 지젤의 소행이라고 확신합니다. 미셸이 사라진 다음 날 5월 28일 지젤은 애플스토어에 가서 미셸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미셸의 휴대전화로 미셸의 동생 마이클에게 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죠. 이 모습은 모두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셸의 차 운전석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역시 지젤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2011년 5월 29일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젤의 집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지젤의 집에서 피 묻은 운동화 한 켤레를 발견합니다. 혈흔 분석 결과 주차장 바닥에서 채취한 혈흔과 운동화에서 발견된 혈흔이 미셸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젤은 미셸의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미셸의 차에서 발견된 지젤의 머리카락, 미셸의 피가 묻어있는 운동화, 지젤이 다른 이의 ID 카드를 훔쳐 미셸의 실습 스케줄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CCTV, 미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지젤의 모습이 찍힌 CCTV, 미셸이 실종된 후 미셸과 지젤이 같은 경로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 등 많은 증거가 있었지만 지젤은 자신은 미셸의 실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미셸을 찾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죽었다고 단정짓냐고 되묻죠. 미셸이 실종된 지 4개월 후 2011년 9월 17일 경찰은 8번째 수색에서 마침내 캘리포니아의 한 협곡에서 심하게 부패돼 뼈만 남은 미셸을 발견합니다. 법의학자는 부패가 너무 심해 정확한 사인은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추정하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젤이 훔친 아이디카드로 강의실에 들어가 미셸의 실습 스케줄을 확인하고 미셸의 차 주변에서 미셸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나타나자 흉기로 목숨을 뺏고 멀리 떨어진 협곡의 미셸을 유기합니다. 그리고 미셸의 차를 원래 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 주차장에 왔다가 교사와 경비원을 보고 놀라 달아납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와 조금 더 달린 후 800m 되는 지점에 차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2011년 12월 14일 지젤은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에서 지젤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과 아이 아빠 스캇과의 관계를 망친 것은 미셸이라며 미셸을 비난합니다. 스캇은 시종일관 미셸과 자신은 아무 관계도 아니며 서로 만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젤은 스캇이 미셸과 잠자리를 했으며 미셸이 스캇과 임신한 아이를 지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들 사이를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캇은 미셸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법원은 지젤에게 1급 살인죄로 25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지젤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